그날 아침 마을 스피커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은 목소리로 울렸다. 그런 주민은 즉시 비상 지시에 따라 이동을 금한다. 나는 그 문장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멀리서 또 다른 스피커가 겹쳐 울렸고 누군가 창문을 닫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그 순간부터 공기는 달라졌다. 겨울이 아니라 무언가가 우리 목을 조르는 냄새였다. 나는 북한 해군 통신병이었다. 바다를 보는 병사라고 하면 낭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보던 것은 파도가 아니었다. 내가 보던 것은 숫자였다. 주파수, 호출부호, 암호표, 그리고 그것들을 손바닥 크기 카드에 박아 넣는 사람들. 우리는 말 그대로 소리를 관리하는 부대였다. 그런데 그날 이상했다. 기지 안에서만 돌던 단어가 스피커를 타고 마을까지 흘러내렸다. 봉쇄, 전수검사, 비밀 조사반. 누가 뭘 잃어버린 걸까? 아니, 누가 뭘 가져갔을까? 기지로 향하는 길목에는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다. 검열조였다. 평소에는 군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그날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스스로를 감추던 사람들이 드러내는 쪽을 택했다는 뜻이니까 나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똑바로 서야 한다. 눈을 흔들면 안 된다. 질문을 받기 전에 숨을 너무 크게 쉬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배운 살아남는 자세가 자동으로 켜졌다. 통행증. 그들은 내 손을 보지도 않았다. 내 눈을 봤다. 통행증은 종이 한 장인데 그 눈빛은 사람을 분해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숨겼는지, 혹은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나는 통행증을 내밀면서도 속으로 다른 것을 더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주머니 안쪽, 안감의 꼼에 숨긴 얇은 카드 한 장. 내가 매일 외우던 것. 그러나 어느 날부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지우려 애쓰던 것. 주파수 암기 카드. 왜 아직도 그걸 갖고 있지? 왜 버리지 못했지? 나는 그 질문을 수십 번 했다. 그리고 답은 늘 같았다. 버리면. 내 머릿속에서 그 숫자들이 더 크게 떠오를 것 같아서였다. 어떤 기억은 없애려 할수록 더 선명해진다. 우리 땅에서 기억은 죄가 되기도 한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알 수 있었다. 평소와 달랐다. 호각 소리가 과하게 날카로웠고 뛰는 발소리가 많았다. 벽에 붙어있던 구호판은 그대로였는데 그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만 달라져 있었다. 비상소집. 누군가 짧게 말했다. 설명은 없었다. 설명이 없는 게 설명이었다. 통신실 문은 두 겹이었다. 안쪽 문에는 항상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우리는 들어갈 때마다 지문보다 더 정확한 것을 요구받았다. 암호. 암호는 매일 바뀌었다. 그날은 더 빨리 바뀌었다. 암호 변경. 바로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암호가 바뀐다는 건 누군가가 안쪽을 훔쳐봤다는 뜻이다. 아니면 누군가가 이미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내 자리로 갔다. 책상 위에는 수신기와 송신기, 그리고 내가 늘 닦아두던 주파수 다이얼이 있었다. 손이 떨려서 다이얼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천천히 움직였다. 바로 그때 내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너 어젯밤 어디 있었나?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돌아서면 표정이 무너질 것 같았다. 통신실. 나는 짧게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늘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날 밤 나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만 계속 맴돌았다. 보이브라는 단어가 아직 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공기 속에는 그들이 있었다. 누가 사라질까? 누가 끌려갈까? 그리고 다음은 내가 될까?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단지 카드 한 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체제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기였다. 우리의 주파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이동이었고 싱사의 신호였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 바깥으로 가져갔다면, 그걸 누군가 외웠다면, 그걸 누군가 남쪽으로 들고 갔다면 그날 새벽 나는 침상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배가 고픈 것도 추운 것도 아니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조여왔다. 이제 시작된 걸까? 그때로부터 몇 달 전, 내 삶은 겉으로는 정상이었다. 정상이라는 말은 여기서 늘 같은 뜻이었다. 불평하지 않는 표정, 질문하지 않는 눈, 명령을 삼키는 목. 나는 해군 통신병으로 배치받은 뒤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다. 기지로 들어가는 길은 바다 냄새가 났지만 우리 통신실은 바다와 상관없는 공간이었다. 바람 소리 대신 송수신기의 잡음이 가득했고 파도 대신 숫자가 밀려왔다. 통신병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손이었다.
신호를 적는 손, 주파수 다이얼을 돌리는 손, 암호표를 넘기는 손. 나는 그 손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려 했다. 잉크 얼룩 하나가 남아도 불안했다. 실수는 곧 사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기지밖의 삶은 더 촘촘히 묶여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첫 번째로 확인하는 건 전등이 아니었다. 전기였다. 어느 날은 저녁 식사 중간에 갑자기 꺼졌고, 어느 날은 꺼진 채로 돌아오지 않았다. 전기가 끊기면 방안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어두워졌다. 어머니는 촛불을 켜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동생은 숨소리조차 줄였다. 나는 그 침묵이 익숙해지는 게 싫었다. 배급도 마찬가지였다. 표를 들고 줄을 서도 손에 쥐는 건 늘 기대보다 얇았다. 옥수수 가루, 굳은 콩,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건조식품. 통신병이라고 해서 더 받는 건 없었다. 군복은 반정했지만 속은 늘 비었다. 배가 고프면 생각도 얇아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살기 위해서. 그럼에도 나는 내 자리에서 버텼다. 왜냐하면 통신실은 내게 희귀한 안정을 주었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지만 통신실에서만큼은 신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수신기는 배신하지 않는다. 주파수는 감정을 섞지 않는다. 다만 정확하게 울릴 뿐이다. 기지의 통제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통인증을 확인받았다. 그 종이 한정 때문에 누군가는 멈춰 서야 했고, 누군가는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갔다. 특히 외부 이동이 있는 날이면 통행증 전수검사가 붙었다. 손에 땀이 나면 더 위험했다. 그 땀이 죄의 증거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검열은 언제든 갑자기 찾아왔다. 통신실엔 항상 봉인된 철제 서랍이 있었다. 그 안에는 암호표와 호출부 자료가 들어있었다. 서류의 페이지 수와 도장을 확인받았다. 워저도 한 장이 비어도 한 줄이 그런데 글씨기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어느 날부터 통신실 책임자가 우리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외우지 마라. 눈으로만 보고 끝나면 잊어라. 통신병에게 외우지 말라는 건 숨 쉬지 말라는 말과 비슷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잊으면 산다고? 잊을 수 있으면 누가 여기서 미쳐가겠어. 그때 나는 이미 하나의 습관을 갖고 있었다. 훈련이 끝난 뒤 혼자 남아 남은 종이 조각을 모아 조심히 태우는 습관. 혹시라도 누군가 쓰레기에서 뭘 찾아낼까봐. 우리 일은 쓰레기에서도 죄가 되었다. 그런 날이었다. 모두가 퇴근한 뒤 나는 통신실 한쪽 구석에서 오래된 수신기 덮개를 닫고 있었다. 그 덮개 아래엔 늘 손바닥 크기의 얇은 종이 카드가 끼워져 있었다. 업무용 메모. 당직병이 급히 바꿔 끼우고 가끔 잊고 가는 것. 나는 무심코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숨이 멎었다. 카드에는 주파수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줄이 이상했다. 규정에 없는 조합, 우리 내부에서 쓰지 않는 방식의 표기. 누가 이걸 쓴 거지? 왜 이런 방식으로? 나는 본능적으로 카드 뒷면을 봤다. 거기엔 더 짧은 글씨가 있었다. 암기. 그 글씨는 누군가의 명령 같았고 누군가의 유서 같았다. 나는 그 카드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종이가 아주 조금 떨렸다. 아니, 내 손이 떨린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도 밥맛이 없었다. 어머니가 말없이 내 그릇에 조금 더 얹어줬지만 나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전기는 또 끊겼고 창밖은 칠흑 같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질문했다. 이건 그냥 실수일까? 아니면 누군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카드 한 장이 나에게 아주 느리게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며칠 뒤였다. 나는 평소처럼 기재한 통신실로 들어갔다. 발걸음은 늘 같은 속도였고 표정도 늘 같은 정도로 무표정했다. 여기서 살아남는 얼굴은 하나뿐이었다.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얼굴. 그러나 그날 공기는 어딘가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너 잠깐. 돋는 힘은 세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뼈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말은 오히려 위험했다. 복도 끝 작은 방. 창문이 없고 전등이 너무 밝았다. 밝음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 않는 곳. 그 안엔 낯선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군복은 입었지만 군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미묘한 차이 하나가 나를 더 긴장시켰다. 이름, 소속, 최근 근무네요. 지문은 짧았고 그들의 눈은 길었다. 나는 숨을 얕게 쉬었다. 땀이 나면 안 된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 더 안 된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내 몸이 믿게 만들어야 했다. 최근에 누구와 접촉했나?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사람이 아니었다. 그 카드였다. 주파수 숫자들의 조합, 규정이 없는 표기, 뒷면에 암기라는 두 글자와는 말끝을 조금 미쳐 조절했다. 동료들과만. 그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늘 조금씩 숨겨져 있었다. 잠깐의 정적. 그들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다. 눈을 맞추지 않는 건 합의가 이미 끝났다는 뜻이었다. 요즘 이동이 잦아졌지. 낯선 남자가 말했다. 상부짓이다. 앞으로 통신병들 동선 기록을 더 엄격히 한다. 동선 기록. 그 말은 감시를 부드럽게 포장한 단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손끝이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서 동료 한 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2살 많은 하급병이었고 나와 같은 통신반이었다. 평소 말이 많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 있었냐?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지만 내 목소리도 조금 그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그냥 물어보더라. 그리고 덧붙였다. 이상한 거 못 봤냐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자기 입을 손으로 막았다. 말해버린 걸 후회하는 사람처럼.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더 묻는 순간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기록이 될 수 있었다. 그날 통신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송신기 잡음이 더 크게 들렸다. 누군가 기침 한 번만 해도 모든 고개가 돌아왔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으려 했다. 보는 순간 의심이 생기니까. 점심시간, 배금 나온 국은 물처럼 묽었다. 나는 그 국을 들이키며 속이 더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배는 채워지지 않았고 그 빈 속에 불안이 자리 잡았다. 옆자리 동료가 말했다. 오늘도 전기 또 나갔다더라. 누군가는 대답했다. 전기만 나가면 다행이지. 그 짧은 대화 속에 모든 게 들어있었다. 전기, 배급, 감시. 우리 삶의 밑바닥이 전부 그 단어들로 이어져 있었다. 오후 근무 중. 나는 수신 로그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계속 지시했다. 손 떨지 마라. 호흡 흔들리지 마라. 눈동자 빨리 움직이지 마라. 하지만 통신실에 들어온 지시문 한 장이 그 모든 노력을 무너뜨렸다. 붉은 도장. 통신자료 재점검 및 이상 징후 보고. 이상 징후. 그 단어는 너무 넓었다. 사실상 아무거나를 뜻했다. 누구든 찍히면
그 순간부터 삶이 흔들린다. 나는 서류를 들고 내 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서랍 안쪽에서 뭔가가 손에 걸렸다. 랩은 카드 한 장. 누군가 또 끼워놓고 간 주파수 메모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꺼내지 않으려 했다. 보지 않으면 죄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통신병의 눈은 습관적으로 움직인다. 숫자를 찾고 패턴을 확인하고 오류를 잡는다. 나는 결국 봐버렸다. 이번 카드에도 규정에 없는 표기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줄에는 더 짧은 글씨가 있었다. 오늘 밤. 그 순간 내 심장이 한 번 크게 떨어졌다. 목구멍이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오늘 밤? 무슨 뜻이지? 누가 나에게... 나는 카드의 종이결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숨결을 만지는 것 같았다. 바로 뒤에서 누군가 지나가며 말했다. 야, 정신 차려. 그 한마디가 경고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는 모든 말이 다르게 들렸다. 나는 카드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날 퇴근길, 길가에 서 있던 검열조의 눈빛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통행증을 내미는 내 손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전기는 또 없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국을 데우고 있었고 동생은 바닥에 웅크려 있었다. 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가진 이 카드들 때문에 이 사람들도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을 감을수록 숫자들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오늘 밤이라는 두 글자가 더 또렷해졌다. 그리고 나는 아주 조용히 내 마음속에서 그 질문을 꺼냈다. 내가 찍힌 걸까? 내가 이미 사냥당하고 있는 걸까? 그 다음 말부터 기지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누구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깨졌다는 걸. 그리고 그 깨진 조각이 지금 우리 발밑에 흩어져 있다는 걸. 첫 번째로 사라진 건 사람이 아니라 자리였다. 통신실 한쪽 끝. 야간 근무표에서 늘 가장 성실하게 체크되던 이름 하나가 갑자기 지워졌다. 펜으로 가린 것도 아니고 새 종이를 붙인 것도 아니었다. 그냥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 방식이 더 소름 끼쳤다. 사람을 지우는 방식이 익숙한 조직의 손길이었다. 나는 그 빈칸을 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어제까지 여기 있던 사람이 오늘은 기록에서도 없어질 수 있구나. 그 사실이 내 뼈마디를 조용히 식혔다. 점심 무렵 통신반장 상급병이 우리를 불러세웠다. 말투는 최대한 평온했지만 목젖이 이상하게 경직돼 있었다. 오늘부터 통신실 출입 2인 1조로 한다. 누군가 입술을 다시작였다. 반장은 손을 들어 막았다. 질문 금지다. 지시다. 2인 1조. 그건 효율을 위한 규정이 아니었다. 감시를 위한 규정이었다. 누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는지 서로 기록하게 만드는 방식.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통신병은 신호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날 오후 갑자기 보위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왔다. 통신실 출입문 앞에서 낯선 군인이 서 있었고 그의 견장과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다. 보위부 합동조다. 당직사관이 낮게 속삭였다. 속삭임조차 벽에 남을까 두려워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다. 이곳에서 보위부는 폭풍과 같았다. 폭풍이 오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무가 뽑힌다. 그들은 통신실 안을 구석구석 훑었다. 서류철의 도장 위치, 철제 서랍의 봉인, 로그북의 페이지 번호.
그 모든 과정을 점검이라는 말로 부르지만 우리에겐 신문이었다. 최근 호출 기록. 추출 기록. 암호 표기 폐기 기록. 암호 표기 문복 심대. 문벽의 퇴디기 기록. 주파수 경적 내역. 암호 표기의 기록. 우류주 천중역역. 축은 이죽주 기록죠. 예, 찾아보는지요. 최근 호출 기록. 나는 내 손이 다른 사람의 손처럼 느껴졌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끝이 내 의지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통신병에게 손은 생존의 도구다. 그런데 그날 그 손이 내 목줄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통신실은 한동안 침묵했다. 송수신기에서 흘러나오는 약한 잡음만이 살아있는 소리였다. 누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잡혀간 거 맞대. 그 말은 누가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기지 울타리 바깥에서 나는 장면을 봤다.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끌고 나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끌려가는 사람의 어깨가 너무 익숙한 형태였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하는 순간 가족까지 찢긴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저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발끝으로 땅을 끌며 이동했다. 인간이 아니라 짐처럼. 나는 숨이 막혔다. 발걸음이 멈췄지만 멈춘 것도 들키면 가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살려면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챘다. 어머니들은 늘 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묻지 않는다. 묻는 순간 그 질문이 벽을 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저녁을 먹는데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어머니가 조용히 동생의 손등을 눌렀다. 그 행동 하나로 대화는 끝났다. 그날 밤 나는 방 한쪽에 앉아 주머니 안감을 더듬었다. 그 얇은 카드가 아직 거기 있었다. 주파수 암기 카드. 내가 버리지 못한 죄. 내가 살고 싶어서 붙잡고 있는 칼날. 바깥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지나갔다. 우리 동네는 발소리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곳이었다. 누가 지나가는지 모르면 상상으로 채워지고 그 상상은 늘 최악으로 흐른다. 나는 불빛 없는 방에서 조용히 생각했다. 지워진 이름. 트럭. 그때 내 머릿속에서 아주 또렷한 결론이 올라왔다. 우리는 지금 단지 점검을 받는 게 아니었다. 사년이 시작된 거였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사년이 시작되면 누가 먼저 달아나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찍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가슴속에서 다시 질문을 꺼냈다. 다음은 누구지? 혹시 그 다음이 나면? 그럼 내 가족은? 그 질문 끝에서 내가 처음으로 인정한 진실이 하나 있었다. 나는 아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다. 내가 지나가던 길목에 항상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것도, 내 통행증을 확인하는 손이 유난히 오래 머무는 것도 그저 요즘 분위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우연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기지로 들어가는 검문소 앞에서 병사 하나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나를 찾았다. 그는 줄의 끝을 훑다가 정확히 내 앞에서 손을 들었다. 잠깐. 나는 숨이 한 번 걸렸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통행증 종이가 젖을까봐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더 꽉 쥐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마치 스스로를 고발하는 행동처럼 느껴졌다. 그날 검문은 평소보다 훨씬 길었다. 통행증의 사진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고, 내 소속 부대의 도장을 한 번 더 만지고, 내 이동 목적을 2번 묻고, 내 발끝부터 어깨까지 훑었다. 나는 그 시선을 견디는 법을 알고 있었다. 눈을 피하면 죄가 되고, 너무 똑바로 보면 반항이 된다. 그러니 그 사이, 그 애매한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문장을 되뇌었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그날 더 이상한 일이 있었다. 검문을 끝낸 뒤 나는 기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 내 뒤로 발소리가 하나 붙었다. 딱 한 걸음 늦게. 딱 내 리듬에 맞춰.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건 의식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람은 뒤통수로도 시선을 느낀다. 통신실에 들어가자마자 반장에게서 지시가 떨어졌다. 오늘부터 야간 검문 강화다. 기지 밖 숙소 이동도 기록 남긴다. 야간 검문 강화. 그 말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다. 밤을 통제하겠다는 뜻이었다. 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이다. 생각은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은 밤을 싫어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우리는 또 다른 통제를 받았다. 통신병 전원, 휴대물품 전수검사. 보위부 합동조가 다시 들어왔다. 사람들은 말없이 가방을 열었다. 연필, 수첩, 손수건, 군용 비누. 모두 똑같은 물건들만 꺼내놓았다. 기지 안에서 가장 안전한 물건은 평범함이었다. 나는 가방 안쪽의 바느질을 손끝으로 느꼈다. 주머니 안감, 그 얇은 카드, 주파수 암기 카드. 그건 종이인데 내겐 폭탄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출근 전에 이미 결심했다. 카드를 들고 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을 나서며 손이 멈추지 않았다. 내 손이 먼저 안감을 더듬었고, 내 몸은 이미 그 카드를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다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더 끔찍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게. 로메오조가 내 앞에 섰다. 그는 내 얼굴보다 가방 안쪽을 더 오래 보았다. 이상 없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렇지 않게 내 가방의 바닥을 두드렸다. 툭, 툭. 그 소리가 심장 위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 감열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통신실 창문 너머로 병사 한 명이 나를 보고 있는 걸 느꼈다. 그는 내 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보는 척하면서 나를 포함한 풍경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기지 밖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서 나는 의도적으로 한번 길을 틀었다. 평소 다니던 골목이 아니라 한 블록 돌아가는 길. 그리고 확인했다. 발소리가 따라왔다. 다시 딱 한 걸음 늦게. 딱 내 리듬에 맞춰. 나는 갑자기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사람이 보위부에게 찍히면 먼저 잡히지 않는다. 먼저 외로워진다고. 주변이 조용해지고 인사하던 사람이 인사를 멈추고 함께 담배 피우던 동료가 이유 없이 자리를 피하고 그렇게 세상이 점점 멀어진다고. 그리고 나는 그걸 지금 겪고 있었다. 숙소에 도착하니 전기가 또 끊겨 있었다. 등불 하나 켜지지 않은 복도에서 나는 문을 열기 전에 한참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내 귀는 더 예민해졌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마치 물속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온몸이 떨렸다. 나는 벽에 등을 붙이고 앉아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면 이 소리도 밖으로 새어나갈 것 같았다. 이제 확실하다. 나는 보이고 있다. 나는
이미 선택됐다. 그때 내 머릿속에 단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트럭에 끌려가던 어깨, 지워진 이름, 그리고 내 주머니 안쪽에 남아있는 카드. 나는 그 얇은 종이를 꺼내지 않은 채 주머니 위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눌렀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통신이 아니라 도망칠 신호를 찾아야 했다. 며칠 뒤 통신실의 공기는 더 이상 근무의 공기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말끝을 자르고 눈을 바닥에 고정하고 웃음이 사라진 자리엔 계산만 남았다. 누가 먼저 불려갈지, 누가 먼저 지워질지. 그날 나는 야간 당직이었다. 통신실은 밤이 되면 더 차갑다. 난방이 약해서가 아니었다. 밤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다이얼이 돌아가는 작은 마찰음,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 수신기의 숨같은 잡음까지.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내 앞에는 봉인된 철제 서랍이 있었다. 우리는 그 서랍을 열 때마다 번호를 맞추고 도장 위치를 확인하고 로그북에 서명을 남겼다. 단순한 절차. 하지만 그날은 내 손끝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다. 서랍을 닫으려는데 종이 한 장이 모서리에 끼어 있었다. 누군가 급히 밀어넣고 놓친 것. 나는 본능적으로 그 종이를 잡아 빼냈다. 암호표 조각이었다. 찢어진 채로. 그리고 찢긴 면 사이로 보이는 숫자들이 내 눈을 멈추게 했다. 우리 해군이 바다에서 쓰는 주파수가 아니었다. 더 안쪽, 더 높은 급. 상급 통신망에서만 쓰는 숫자. 나는 무릎 안쪽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아주 짧게. 몸이 내려앉을 것처럼. 이게 왜 여기 있지? 누가 찢었지? 왜 남겨뒀지? 나는 그 조각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통신병은 숫자를 보면 안다. 이건 단순 실수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빼냈고, 의도적으로 찢었고, 의도적으로 숨겼다. 그 순간 통신실 문이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등 뒤로 숨겼다. 너 아직 있었나? 목소리는 반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내 눈이 아니라 내 손이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관장은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천천히 통신실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요즘 말 조심해. 그 한 문장이 끝이었다. 그는 나가면서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이제 내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다. 첫째는 주파수 암기 카드. 둘째는 지금 내 손에 쥔 찢어진 암호표 조각. 이건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건 내가 가진 순간부터 내 목숨이 담보가 되는 물건이었다. 나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왔다. 복도 끝은 보이부 감시병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나를 향해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나는 느꼈다. 나를 보고 있구나. 아니, 내 주머니를 보고 있구나.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기지 울타리안 통신반 창고 쪽으로 돌아 들어갔다. 거기엔 패전지 상자와 낡은 부품들이 쌓여 있었다.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는 곳. 하지만 나는 거기에 앉아 두 장의 종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한 장은 암기 카드, 한 장은 찢어진 암호표. 나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미 누군가가 밖으로 빼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뭔가가 새고 있으며 체제는 지금 그 누수를 막으려고 미쳐가고 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결론이 따라왔다. 이 카드와 조각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 사람만 죽지 않는다. 그의 가족도, 그의 동료도, 그의 과거도 같이 찢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배가 찢어질 듯 아팠다.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속이 수축하고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여기 남아있으면 결국 끌려간다. 도망치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어머니. 촛불 아래서 말없이 밥그릇을 밀어주던 손. 동생. 내가 말이 없어졌다고 묻던 작은 목소리. 나는 그 얼굴들을 떠올리는 순간 손이 스스로 움직였다. 주머니 안감의 바느질을 천천히 풀어 카드와 조각을 더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거울을 보지 않았다. 거울을 보면 지금 내 눈이 어떤 눈인지 들킬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짧게 말했다. 이제 끝이다. 나는 이미 시스템 밖으로 밀려났다. 남아있는 건 시간뿐이다. 그리고 그 밤, 내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선택지가 선명해졌다. 탈북, 원해서가 아니었다. 살기 위해서였다. 그 이후로 나는 말을 줄였다. 줄인 게 아니라 잘라냈다. 입을 열면 내 안의 떨림이 밖으로 셀 것 같았다. 통신실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그림자를 밟고 있었다. 처음에는 2발자국, 다음엔 1발자국.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발소리가 없다는 건 감시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었다. 감시가 익숙해졌다는 뜻이었다. 며칠 사이에 연락도 끊겼다. 동료들은 내 옆자리를 비우기 시작했고, 식당에서는 내 맞은편이 이상하게 빨리 비었고, 그 누구도 왜 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은 죽기 전에 먼저 사회에서 지워진다. 그날 저녁, 기지박 숙소로 돌아오던 길, 나는 일부러 한 번 더 길을 틀었다. 그리고 골목 어귀에서 멈췄다. 내 뒤를 따라오던 그림자가 멈췄다. 그가 숨은 위치를 나는 알 수 있었다. 사람의 시선은 벽 뒤에서도 느껴진다. 나는 등골이 천천히 식는 걸 느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손이 떨려 성냥이 3번이나 부러졌다. 그 순간 내 앞을 지나던 한 남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다 쪽이 위험하다. 그 말은 내게 한 적이 없는데 내게만 들린 것처럼 정확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주머니 속 손가락을 움직였다. 모른 척해라. 아시간.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내 머리를 때렸다. 바다 쪽이 위험하다. 해군기지에서 바다가 위험하다는 말은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결심했다. 탈북을 생각이 아니라 계획으로 바꾸기로. 문제는 단 하나였다. 나는 국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통신병이었다. 연결되는 길을 찾는 게 내 일이었다. 며칠 전부터 내 귀에 자꾸 들어오던 이름이 있었다. 기지 근처 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하역 노동자들 사이에서 속삭이던 이름. 중국 쪽과 닿아 있다는 남자.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그렇고 나는 직접 다가갈 수 없었다. 직접 다가가면 그 순간부터 나는 움직였다는 기록이 된다. 그래서 나는 가장 위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접촉했다. 통신실 폐부품 창고. 낡은 배터리 상자 아래. 나는 쪽지 한 장을 넣었다. 필요하다. 기회. 그리고 날짜와 시간. 한 번만. 그날 이후 시간은 길게 늘어졌다. 기지에서는 통행증 검사도 더 잦아졌고 야간 검문도 더 촘촘해졌다. 밤마다 숙소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그 빌이 지나가면 다시 숨 쉬었다. 며칠 뒤 답이 왔다. 쪽지는 내 사물함안 군복 주머니에 끼워져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었다. 내일 새벽 물자 차량 뒤편. 신호는 흰천. 흰천. 그게 신호였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평소처럼 행동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저 살아있는 기계처럼. 통신실에서 로그를 정리하고 다이얼을 돌리고 암호표를 넘기고. 하지만 내 뱃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울렸다. 내일 새벽. 끝이든 시작이든. 그리고 새벽이 왔다. 나는 군복을 입고 가장 평범한 얼굴로 기지를 나왔다. 물자 차량이 서 있는 곳. 그 뒤편에는 정말로 흰 천이 묶여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고 천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천 뒤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낯선 얼굴. 하지만 더 낯선 건 그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나를 살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나를 값으로 봤다. 너지? 그는 짧게 말했다. 그 카드 가진 놈. 너지? 그는 짧게 말했다. 너지? 너 가진 놈. 그는 짧게 말했다. 너지? 뭐지 가진 놈. 나는 심장이 한 번 멎었다. 내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덧붙인 한 문장이 내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보위부에서도 찾더라.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브로커가 보위부와도 닿아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만남은 도움이 아니었다. 거래였다. 그리고 그 거래의 물건은 내가 아니라 내 주머니 속 종이 2장이었다. 그 남자가 내 팔을 잡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손목을 꺾었다. 통신병은 힘이 세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손목을 쓰는 법을 안다. 다이얼을 돌리듯 사람의 손도 돌릴 수 있다. 나는 그 틈을 타 뒤로 빠졌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행동을 했다. 주머니 안감 속 카드와 찢어진 암호 조각을 꺼내 허리벨트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그 어떤 검열도 가장 마지막에 보는 것. 남자는 욕을 내뱉으며 다시 다가왔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한 명이 아니었다. 나는 알아버렸다. 브로커는 이미 나를 팔았고 나는 지금 잡히기 직전이었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기지 담장 쪽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람들은 늘 국경으로 달아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그날 배운 건 하나였다. 가장 안전한 길은 남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길이라는 것. 숨이 찢어졌다. 폐가 얼얼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서라. 나는 서지 않았다. 서면 끝이었다. 나는 내 안의 마지막 문장을 꺼냈다. 이제는 준비가 아니라 실행이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브로커도 믿지 않는다. 동료도 믿지 않는다. 오직 내가 가진 기술과 본능만 믿는다. 그리고 나는 아주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군용 비상식량 몇 조각, 현금 대신 쓸 담배, 그리고 신호를 받기 위한 작은 천조각. 다음은 국경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통신병이 아니었다. 나는 도망자였다. 그리고 체제는 도망자를 잡는 방식이 아니라 도망자의 숨통을 끊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스피커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더 짧고
더 날카로웠다. 특정 구역은 즉시 봉쇄한다. 근무지 통제, 통신 차단. 주민은 불필요한 외출을 금한다. 나는 그 말을 집에서 들은 게 아니었다. 기지 밖, 창고의 뒤편, 폐자재 더미 사이에서 들었다. 밤새 숨었고 새벽까지 얼어붙은 바닥에서 체온을 지켰다. 몸은 떨렸지만 머리는 이상할 만큼 맑았다. 살아남는 순간 인간은 신기하게도 감정을 뒤로 미룬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다. 체제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반응은 한 병사 탈영 수준이 아니었다. 지시가 너무 컸고 통제가 너무 넓었다. 국경이 아니라 내부 전체를 조였다. 그제야 나는 확신했다. 내가 가진 건 카드 한 장이 아니었다. 그 주파수 암기 카드는 그리고 찢어진 암호표 조각은 해군 통신망의 어떤 구멍을 통해 흘러나온 상부 통신선의 파편이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다. 통신은 피와 같다. 흘리면 죽는다. 그런데 지금 피가 새고 있었다. 누군가가 상급 주파수를 빼냈고 그 숫자를 외우게 했고 그걸 남쪽으로 넘길 수 있는 길까지 만들었다. 체제는 그걸 막으려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록 삭제 명령이 떨어지는 거였다. 그래서 암호가 갑자기 바뀌고 통신이 통째로 차단되는 거였다. 그래서 보위부 합동조가 움직이고 내부 숙청 분위기가 퍼지는 거였다. 그날 오후 나는 몰래 기지 근처를 지나갔다. 멀리서만. 아주 멀리서만. 그런데도 이상할 정도로 많은 병력에 배치되어 있었다. 평소라면 야간에나 보일 인원들이 낮부터 도로를 막고 있었다. 검문소마다 통행증 전수검사가 진행됐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손을 들고 가방을 열어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 얼굴에는 공포가 붙어 있었다. 공포는 말보다 더 빨리 전염된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검문소 옆 임시로 설치된 나무판 위에 붙은 공고문. 신원 재확인. 연행 / 경미. 주민 감시망 확대. 그 문장들 사이에서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공고문 맨 아래에 적힌 작은 글씨 하나 때문이었다. 통신 관련 사건 협조자 색출. 통신. 손끝이 저려왔다. 나는 내 벨트 안쪽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거기에 아직 카드와 조각이 살아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얼굴이 하나 떠올랐다. 통신실 책임자. 늘 외우지 마라, 잊어라를 반복하던 사람. 그리고 그 말이 단지 규정이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 말이었음을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무언가 새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숫자를 훔친다는 걸. 그리고 크게 발각되면 부대 전체가 죽는다는 걸. 나는 그 사실이 너무 늦게 이해된 것이 원망스러웠다. 아니, 원망할 대상이 없었다. 여긴 그런 시스템이니까.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누구도 진실을 물어볼 수 없고 결국 진실은 늘 실종이라는 형태로만 남는다. 나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숨어 있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거리를 빠져나왔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으로 씹듯이 말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속마음을 인정했다. 나는 단순히 쫓기는 게 아니었다. 나는 체제의 취약점을 쥐고 있었다. 그들의 귀, 그들의 혈관, 그들의 순계, 그걸 바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억을. 그래서 그들은 미쳐가는 거였다. 그래서 국경을 닫고 마을을 조이고 사람을 부르고 이름을 지우는 거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 탈출하지 못하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남긴 흔적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내 숨이 하얗게 새어나왔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부러질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이번에는 작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내 몸의 중심이 됐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질문이 따라왔다. 내가 살아남으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어머니와 동생은 그 봉쇄 안에서 어떤 얼굴로 남을까? 나는 그 질문을 품은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길을 찾는 것. 사람을 믿지 않고도, 서류를 믿지 않고도, 오직 내 직업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길. 통신병은 원래 신호를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 신호가 이제 내 탈출의 신호가 되어야 했다. 길은 사람보다 먼저 규칙 속에 있었다. 나는 통신병이었고, 통신은 늘 규칙으로 움직였다. 언제 어떤 신호가 뜨는지, 어느 시간에 호출이 줄어드는지, 어느 노선이 비어지는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흐름은 거짓말을 잘 못한다. 나는 며칠 동안 기지 주변을 맴돌며 하나씩 확인했다. 검문소 교대 시간, 물자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 야간 검문이 가장 빽빽한 구간, 그리고 그들이 잠깐 방심하는 틈. 문제는 돈이었다. 탈북은 의지만으로 못한다. 길은 결국 누군가의 입을 통해 열리고 그 입은 늘 값을 요구한다. 담배 몇 갑, 군용 건빵, 손목시계. 나는 가진 걸 하나씩 찢어 팔아야 했다. 몸에서 뜯어내듯. 그래서 나는 다른 루트를 택했다. 직접 브로커를 찾지 않고 브로커에게 닿아 있는 말단을 찾는 방식. 항구 근처 하역장, 물자 배급 창고, 군수품 운송을 하는 트럭 기사들. 그들은 늘 경계선에 서 있다. 군과 주민 사이, 합법과 불법 사이. 그리고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비공식 규칙을 안다. 나는 며칠을 군다시피 하며 그 주변에서 서성였다. 전기가 끊겨 어둠이 짙어지면 사람들은 더 빨리 움직인다. 어둠은 감시를 숨겨주지만 동시에 범죄도 숨겨준다. 그날 밤 나는 마침내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트럭 정비공처럼 보였지만 손이 너무 깔끔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없었다. 그런 손은 일을 하는 손이 아니라 돈을 세는 손이었다. 나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담배 한 개비를 놓고 지나갔다. 이건 여기서의 신호였다. 나는 혼자다. 나는 급하다. 나는 값을 낼 수 있다. 몇 분 뒤, 내 귀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통신 쪽이냐? 단 한 문장. 그 문장으로 그는 이미 내가 뭘 들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한 번 끄덕였다. 그는 웃지 않았다. 웃으면 그 순간 거래가 아니라 범죄가 된다. 사흘 뒤 나는 숨을 삼켰다. 어디까지? 내가 묻자 그는 잠깐 주변을 보고 아주 낮게 답했다. 내륙을 빠져나가는 데까지. 그 다음은 네 몫이야. 그 말이 더 진짜 같았다. 진짜 브로커는 늘 마지막을 책임지지 않는다. 마지막은 언제나 피가 튄다. 나는 조건을 들었다. 신호, 시간, 그리고 안전장치. 통신병답게 모든 걸 구체적으로 맞췄다. 출발 전에 선전등 3번, 도착 전 경적 2번.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다. 너 훈련받은 놈이구나. 그 말이 칭찬인지 조롱인지 모르겠다. 그날 이후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통행증은 쓸모가 없었다. 오히려 통행증이 있으면 검문이 더 붙는다. 대신 나는 공무 이동자 흉내를 내기로 했다. 군복은 벗지 않았다. 군복은 신분이자 위장이다.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안전한 가면이 된다. 나는 벨트 안쪽의 카드와 조각을 더 단단히 고정했다. 바느질을 2번 더 했다. 실이 손끝에 감기며 피가 났다. 그 피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그런 데서 온다는 게 서글펐다. 사흘째 밤, 약속된 장소, 물자 차량 뒤편. 나는 숨을 낮추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트럭 하부에는 철제 프레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손바닥만한 빈 공간이 있었다. 거기에 몸을 잡아넣었다. 통신병은 무거운 장비를 옮기며 배운 게 있다. 몸을 작게 만드는 법, 숨을 줄이는 법. 출발 직전 손전등이 어둠 속에서 3번 흔들렸다. 신호는 맞았다. 내 심장이 그제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멀지 않은 쪽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짧고 딱딱 끊기는 휘파람. 군 내부에서만 쓰는 경계 신호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동시에 다른 발소리들이 따라붙었다. 검문. 예정보다 빠른 검문. 철제 프레임이 내 등을 긁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소리 내면 끝이다. 트럭이 멈췄다. 누군가 차체를 두드렸다. 툭, 툭, 툭. 그리고 들렸다. 오늘은 전수다. 다 열어. 그 한마디에 내 속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함정이었나? 아니면 운이 다한 건가?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지금 멈추면 나는 트럭 밑에서 끌려 나와 다시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할 것이다. 트럭은 멈춘 채로 오래 숨을 참았다. 바퀴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는 내가 아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 손전등이 차체를 훑는 소리, 누군가 담배를 씹어 삼키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의심을 품을 때 나는 그 묘한 침묵. 밑도 봐라. 누군가 짧게 말했다. 그 한마디가 내 척추를 얼렸다. 나는 철제 프레임에 등을 붙인 채 폐 속 공기를 조금씩 나눠 쓰기 시작했다. 숨을 크게 쉬면 배가 들썩인다. 배가 들썩이면 그림자가 달라진다. 그림자가 달라지면 끝이다. 손이 떨렸다. 나는 주먹을 쥐고 손톱을 손바닥에 박았다. 통증이 필요했다. 살아있다는 확인이 아니라 들키지 않기 위한 마취. 손전등 빛이 아래로 내려왔다. 빛이 철제 프레임 틈새로 스며들며 내 얼굴 가까이를 훑었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속눈썹이 흔들릴까봐. 나는 대신 시선을 벽처럼 고정했다. 내 안에서만 기도했다. 지나가라. 제발, 지나가라. 바로 그때 운전석 쪽에서 트럭 기사가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다. 동무들, 또 전수요? 오늘 물자 늦으면 니들 책임질래? 투덜거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나를 살렸다. 검열조가 짜증을 냈고 그 짜증은 그들의 집중을 조금 흐트렸다. 빨리 끝내자. 다음 차도 있다. 그때 트럭 아래로 손이 한번 들어왔다. 손바닥이 차체 밑을 더듬었다. 손가락이 내 신발 끝에서 멈췄다. 나는 정말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짧은 순간 내 머릿속에는 어머니 얼굴이 번쩍 떠올랐다. 촛불 아래 내 그릇에 조용히 밥을 더 얹어주던 손. 그 손이 내가 잡히면 어떤 얼굴이 될지 나는 그걸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손가락이 한 번 더 움직였다. 그리고 멈췄다. 오빠. 그 순간 나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울음도 소리다.
여기서 소리는 죄다. 트럭은 다시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검문소를 빠져나가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늘어졌다.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내 갈비뼈가 철에 부딪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입안에 피맛이 났다. 밖은 밤이었다. 하지만 밤에도 검문은 있었다. 야간 검문 강화라는 말이 이제는 피부로 느껴졌다. 트럭은 2번, 3번 멈췄다. 그때마다 나는 숨을 얇게 찢어 마셨다. 심장은 계속 뛰는데 몸은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린 뒤 트럭이 낯선 곳에서 완전히 멈췄다. 차체의 열기가 식어가고 바람 소리가 달라졌다. 내륙을 빠져나왔다. 약속한 지점이었다. 트럭 기사가 조용히 바닥을 2번 쳤다. 딱. 신호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빼냈다. 관절이 굳어 있었다. 다리가 감각을 잃어 잠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지는 소리조차 기록이 된다. 트럭 뒤편, 어둠 속에서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브로커의 말단. 그는 내 얼굴을 확인하고 손을 내밀었다. 여기까지. 그 말은 약속이자 절단이었다. 여기까지는 돈으로 왔다. 이후는 목숨으로 간다. 그는 내게 얇은 종이 하나를 건넸다. 지도도 아니고 글도 아니었다. 그저 표식이 몇 개 찍힌 종이. 이 표시 따라가면 새벽 전에 강 가까이 간다. 강?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그는 짧게 말했다. 두만강. 두만강. 라디오로만, 소문으로만 듣던 단어. 라디오로만, 소문으로만 듣던 단어. 거기서 죽는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을 물었다. 중국 쪽은?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거기서부터는 너도 알지. 잡히면 끝이야.